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양 철학사 1장과 2장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사의 출발점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유럽의 중심지역 출신의 상층계급 남성들이다. 여성이나 하층계급 출신, 그리고 문화적 변방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이 표준적인 형태의 역사이다. 우리의 과제는 철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이해하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통찰이 여전히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우리의 출발점은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이다.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는 공동체 속의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도시국가는 폴리스라고 불렸고요. 폴리스는 서로가 서로 구성원들이 잘 알 수 있는 규모였던 거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발현하고 그걸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레테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도덕적 덕성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뛰어남이라는 뜻이죠.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이것이 그 당시 폴리스에서 가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 신석기 문명으로 시작해서 기원전 2800년경 청동기를 거쳐서 기원전 1400년경 한 차례 폐허를 맞게 됩니다. 인류 본사의 이유 선생님은 1450년경에 있었던 산토리니 대폭발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폐허가 됐고 생존을 위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원전 9세기에 차츰차츰 이주해온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8세기에 정착이 되고요. 이쯤 도시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구성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변에 식민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전체가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때가 기원전 8세기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구성된 이후에 첫 철학자가 등장하죠. 탈레스와 아낙시메데스가 그리스 제1세대 철학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탈레스가 첫 철학자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고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전부터 서서히 누적되었겠죠? 하지만 전에 사람들의 생각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탈레스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첫 철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탈레스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철학의 기초를 세웠다는 점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탈레스가 한 이 질문은 철학에서 계속해서 쟁점이 될 실체 문제와 변화 문제를 다루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4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질문, 2. 논변들, 3. 답변, 4. 함축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꼽으라면 답변이 될 것이다. 적어도 답변은 다른 요인들에 비추어서만 유의미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답변이 아니라 그 답변으로 이끌어간 논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을 이끌어가게 될 질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탈레스는 모든 것은 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탈레스가 최초의 과학자였고 그리스인들이 과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탈레스나 다른 그리스 현자들이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의 학자들보다 더 많은 개별 사례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주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인들이 합리적 증명 개념과 증명의 매개체로서 이론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이론은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고 이 진리는 공개적 검증에서의 반대 논변에 맞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한다. 탈레스가 주장을 해서 기초를 세웠고 공개적 논증을 한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데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탈레스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인식의 기초를 관찰 가능한 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으로부터 인식을 출발하는 철학자들이 있는 반면 이성으로부터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탈레스는 제일 처음 자신의 관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데스가 탈레스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 불변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주장 자체를 반박한 거죠. 아낙시메데스는 물이 탈레스의 주장대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한다면 그때 이 변하는 운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주장합니다. 이어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했을 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증명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낙시메데스는 이런 운동성에 대한 개념을 또 제시했다는 점에서 1세대 철학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2세대 철학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어떠한 것도 변화 속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죠. 이 두 가지 주장은 앞선 1세대 철학자들의 질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의 질문과도 같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지만 이 변하는 것에 법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뒤에 헤겔과 막스의 변증법적 요소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헤겔과 막스가 나왔을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르메니데스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잖아요. 변화는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부터 원칙을 찾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성적 논리에 기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파르메니데스를 최초의 합리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법은 플라톤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플라톤을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엘레아 출신의 제논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사람이 바로 제논의 역설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거북과 아킬레우스가 경주할 때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고 아킬레우스가 뒤에 출발했다면 절대로 아킬레우스가 거북을 추월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틀린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제논이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유 실험의 가치에 대해서 제논이 발견했다는 그 지점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고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출발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제논의 철학은 합리주의적 입장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재적 철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불변의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불변하는 원소가 4개라고 보고 있고요. 아낙사고라스는 불변하는 요소가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현대 물리학자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근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물리학 세계에서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이어서 등장하는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주장했습니다. 단순성 때문에 천재적이다 라고 저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자인 니엄 레더먼도 힉스 보소자를 소개하는 신의 입자 책에서 데모크리토스와의 대화로 현대 물리학 세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론이죠. 데모크리토스 논리의 핵심, 원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원자가 조합된 사물은 우리가 실제로 감각하는 것,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고 촉감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으로 느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상들이 본질적으로 소유하는 속성들과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대상들에 부여하는 속성들을 구분하는 이 구분법은 근대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칸트의 철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인식론이 이성을 통한 인식과 경험을 통한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파가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수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적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은 플라톤이 계승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세계를 소개할 때 수학으로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하나의 언어 체계잖아요. 실제가 수학의 언어로 구상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수학 방정식으로 우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냅니다. 뒤이어서 실험 물리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밝혀내왔죠. 그걸 생각해보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연구 방식과 사고 방식 그리고 철학하는 방식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원전 600년부터 450년까지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시기는 기원전 450년 이후의 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당시 이 지역 전체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와 상대에서 그리스 전체가 두 차례나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테네는 제국으로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인식론과 윤리론에도 변화가 있게 되죠. 기원전 450년경 인간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이로써 우리는 인간 중심적 시기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론적 반응 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를 인간 중심적 시기라고 부르게끔 하는 인간을 향한 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난다. 즉 이제야말로 윤리적 정치적 물음들이 진지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인간은 이제 사유하는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행위하는 존재로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전과 다르게 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 참여를 해야 하려면 높은 교육 수준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담당했던 계층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에요. 이전과 다르게 여러 다른 세계와 충돌해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실한 지식은 없다라는 회의론을 인식론으로 갖게 됐고 보편타당한 도덕성과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대주의적인 윤리론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소개된 고르기아스와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는 규범적 문제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들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전체에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적인 사고 판단으로는 보편타당성으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 물음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편적 규범에 접근 가능한가? 전통과 전승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옳고 참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소개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적인 의견에 반박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보편적이고 좋고 옳은 가치와 규범은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개념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냅니다. 소크라테스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개념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호한 개념들, 정의와 용기, 좋은 삶 같은 개념들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이 알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감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의를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사용됩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토론이 아주 중요해지게 되죠. 이런 토론을 하려고 하면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죠. 이런 주장들에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은 알미고 지식은 학습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런 학습은 굉장히 오래 견디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올바름의 알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로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행위는 그 개체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형당하는 삶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위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태제는 여전히 놀라움의 원천일 수 있다. 올바른 행위를 했던 정의로운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사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행복일 수 있는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용하는 행복이란 말은 명백히 욕망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고통과 죽음은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행복의 장애물일 수 없다. 소크라테스에게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 즉 양심과 자존심을 갖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1장과 2장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만하고 정신이 없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이 이어지는 많은 철학자들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과 2장 다뤄봤고요.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